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와, 연휴 벌써 끝난 거 실한가요? 직장인분들 좌절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요일, 금요일 이틀만 고생하면 다시 또 쉬는 날이 오니까요. 그리고 쉬는 동안에 중국의 헝다 리스크에다가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까지 계속되면서 해외 증시가 굉장히 출렁였거든요. 차라리 국내 증시는 장이 안 열려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 싶었는데 내일 그동안의 리스크를 한 번에 반영을 할지 조금은 만충작용이 있을지 간만에 열리는 주식시장인데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괜찮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K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CU테크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봐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K카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나눠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K카 과연 중고차계의 쿠팡, 아마존이 될 수 있을지 내용을 자세히 좀 볼게요. K카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넘버원 직영 중고차 업체입니다. 유재석 씨를 모델로 내세운 걸 보면 중고차에 대한 신뢰를 조금 높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K카는요, 사실 SK엔카로 출발을 했습니다. SK그룹의 중고차 브랜드였죠. 근데 2018년에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고요. 한앤컴퍼니가 인수한 뒤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초 조이 렌트카와 인수합병을 추진했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K카로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최대 주주는 한앤컴퍼니입니다.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고 이런 큰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모펀드의 주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기업 가치를 높인 뒤에 주식을 되팔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한앤컴퍼니가 2018년에 SK엔카를 2,100억 원 주고 샀거든요. 이리저리 잘 굴리고 잘 키워서 IPO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공모에 구주 매출로 일부 지분을 내놓거든요. 매수 대금의 3배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 공모가 한앤컴퍼니의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것인지 정말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K카는 SK엔카로 출발을 해서 조이 렌트카를 인수합병했으니까 당연히 중고차와 렌터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겠죠. 중고차 사업 부문은 중고차 소매 사업, 우리 같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 중고차 경매 사업, 중고차 업체들을 상대로 하는 도매 사업, 이 모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렌트 쪽은요, 2021년에 시작한 사업이니까요. 아직은 중고차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97.5%나 됩니다. 자, K카만의 특징, 장점 빠르게 짚어볼게요. 회사는 CPO, 즉 인증 중고차 제도와 3일 책임 환불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CPO는 본사가 중고차를 직접 사들여서 관리한 뒤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말하고요. 3일 책임 환불제는 3일간 회사가 체험 기회를 제공해요. 이때 소비자가 불만족한다면 100% 환불을 해줍니다. 본사가 직접 관리하니까 미끼 매물이나 허위 매물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가격 투명성까지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고차는 아무래도 뭔가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자동차인지 알 수가 없고 하자가 있는데 아닌 척 하면서 파는 게 대다수라서 나는 중고차 사기 무섭다. 이런 인식이 조금 깔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 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업계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인 이커머스 플랫폼 내 차 사기 홈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부터 결제,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를 해놨고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내 차 사기 홈 서비스를 통해서 중고차를 매입하면 365일 24시간 셀프 결제가 가능하고요.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커머스의 비중이 2018년 24%에서 올해 상반기 42%까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차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사? 어떻게 직접 보지 않고 그냥 사?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수치를 보면 온라인 매매하는 것도 괜찮은가 봐요. 믿을만 한가 봐요. 아무튼 케이카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81%로 아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점유율이 궁금했어요. 중고차 시장에서 케이카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 근데 온오프라인 매출 1위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2020년 기준 3.42%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국내 중고차 시장은요, 과점 사업자가 딱히 없고요. 개인 간 거래 비중이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중고차는 아무래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냥 아는 사람한테 아름아름 그렇게 이루어지는 매매가 여전히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거래 주체의 파편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국을 포함한 선진 자동차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중고차 시장이 온라인 거래 방식을 통해서 통합되고 있다고 하는데 케이카가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주도적인 사업자가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케이카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 분위기상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죠. 그래서 경쟁 업체들에는 뭐가 있나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이슈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사실 대기업이 진입을 하면 케이카는 어려울 수 있죠. 특히 그냥 대기업이 아니라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라면 특히 더 그렇겠죠. 벤츠나 테슬라는 이미 온라인에서 직영 중고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는 2013년에 중고차 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왔어요. 근데 2019년에 지정 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그때부터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의 진입이 가시화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중고차 업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서로 밥그릇을 뺏느니 뭐니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요. 올해 6월에 중고차 발전 협의회를 설립했고 상생 협약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번 달에 그마저도 최종 결렬됐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최종 판단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돌아간 상황인데요. 2019년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어떤 타협점을 조금 찾아서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이슈를 고려한다면 케이카가 IPO 시점을 굉장히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나 기아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완성차 업체가 인증한 중고차라면 더 믿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케이카도 밥그릇을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에 더해서 실적도 보다 보면 정말 IPO 타이밍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2021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상황이죠. 이미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20년 전체 실적을 뛰어넘었고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 이런 실적을 견인한 큰 이유가 되겠지만 중고차 가격 급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신차와 중고차의 공급 모두가 감소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신차 출고가 늦어지니까 중고차로 그 수요가 이동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봐도 올해 상반기에 차종별 매출 단가가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활성화의 수혜도 누린 데다가 중고차 가격 급등까지 더해져서 최고의 실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선 지금 당장은 이게 좋은 게 맞는데 이런 현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재무 안정성 지표는 업종 평균보다 조금 부진하거나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초에 조이 렌트카를 흡수합병하면서 현금 유출이 발생했고 또 5월에는 전환 사채를 발행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채는 증가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업종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고 가시죠. 중고차 업계 온오프라인 매출액 1위 기업이고 CPO 그리고 3일 책임 환불제, 이커머스 플랫폼 등등 몇 가지 케이카만의 강점들을
갖추었다는 것을 같이 봤고요. 그리고 조이 렌터카를 인수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렌터카 사업도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거 체크하면 되겠고, K카가 온라인 플랫폼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파편화되어 있는 중고차 시장을 K카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 점유율을 그래서 확 올려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이슈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은 올해 상반기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중고차 가격 급등이라는 특이한 변수가 존재했다는 거. 내년쯤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 안정화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모로 IPO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회사 내용 같이 봤고요.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빠르게 짚어볼게요. 총 1683만 288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34,300원에서 43,2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총 공모 금액은 약 7,271억 원이 되겠고요. 예상 시총은 2조가 넘습니다. 대형 IPO죠.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420만 7,572주고요. 청약은 9월 30일과 10월 1일에 진행이 되고, 문제는 환불일입니다. 환불에 5일이나 걸려요. 10월 4일이 개천절의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네요.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청약은 NH, 대신, 삼성, 하나, 4개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중복 청약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자, 공모 개요를 보면 총 공모 수량 중에서 45.5%를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에 배정을 했더라고요. 외국계 증권사는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가 거의 해외 기관들의 청약을 받을 텐데 해외 기관들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낮다는 거죠. 최종 배정 내역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구주 매출 92.86%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본 공모주들 중에서 구주 매출 비중이 가장 높죠. 구주 매출은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 일부를 IPO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해요. K카는 최대 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한엔컴퍼니라고 했잖아요. 한엔코 오토서비스 홀딩스가 한엔컴퍼니의 사모펀드 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에요. 그냥 한엔컴퍼니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한엔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 일부를 공모 주식으로 내놓은 거죠. 즉, 우리가 공모 자금을 납입하고 공모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자금이 한엔컴퍼니 주머니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공모자금 거의 대부분이 회사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엔컴퍼니의 투자자금 회수로 쓰인다는 게 아주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게다가 어쨌든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니까 남아있는 보유 지분도 상장 이후에 계속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경영권이 위협받는 건 아닌가,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우선 그래도 구주 매출 후에 남은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보유예수 1년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영권 안정 확약서도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보호인수 기간 동안에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언제든지 지분 매각으로 인한 경영권 변동 위험은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우리사주 미달 가능성 따져보죠. 우리사주 조합에 20%를 배정했거든요. 총 배정 금액은 1,454억 원 정도가 되고요. 직원 수가 총 1,027명이니까 나눠주면 1인당 배정 금액은 약 1.4억 원이 됩니다. 분명히 부담스러운 숫자죠. 미달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 수는 비율로 28%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5,8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엔코 오토서비스 홀딩스가 100%의 지분을 다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기존 주주는 없어요. 그리고 구주 매출로 팔 수 있는 만큼 다 팔기 때문에 그나마 상장일의 오버행 이슈는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상장 직후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아닌데요.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전환사채 300억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취득가액은 4525원. 그래서 나중에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을 때 주당 단가가 4525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모 가격하고 괴리율이 18.15%라서요. 주식으로 전환할 메리트가 아주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은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거, 어찌 보면 오늘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 공모가 산정 내역을 같이 볼게요. 우선 가치평가 방식으로 PSR을 적용했더라고요. PSR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고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 매출액의 몇 배인가, 즉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이 총 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성장성이나 기업의 규모 자체를 중시하는 경우에 이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일단은 매출액을 늘려서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면 승자 독식 구조에 따라서 순이익은 그 뒤에 당연히 뒤따른다는 그런 전망 하에 PSR을 가치평가에 활용하곤 합니다.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K카의 실적을 보면 왜 PSR을 쓰려고 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보시면 2021년 상반기에 매출액은 9,106억 원이나 되는데 당기순이익은 265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매출 규모에 비해서 순이익이 아직은 못 따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높은 매출액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PSR 지표를 선택했어야만 했다라고 비꼬고 싶지는 않지만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PER, 펄을 적용했다면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겠죠. 자, 그리고 비교 기업으로는 최종 6개의 해외 기업만을 선정을 했는데 왜 국내 기업들은 포함이 안 됐을까? 왜 어떤 기준에 따라서 6개 기업을 선정했을까? 보시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 이상이어야 하고요. 중고차 관련 매출이 30% 이상인 기업들을 추려냈어요. 자, 그래서 롯데렌탈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7.4%라 탈락이 된 거고요. SK렌터카는 중고차 관련 매출 비중이 30% 미만이라서 제외됐습니다. K카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24%, 중고차 관련 매출 비중은 96% 이상이네요. 네, 그래서 카바나, 카맥스, 리티아모터스, V룸 같은 미국 소재의 대형 기업들만 포함이 됐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카바나는 68.3%, V룸은 50.7%, 시프트 테크놀로지는 77.2%나 됩니다. 24%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이 빠르네요. 그리고 리티아모터스와 에즈버리 오토모티브 그룹은 중고차 관련 매출 비중이 30%를 겨우 넘는 정도예요. 근데 과연 중고차 비중이 거의 다인 K카와 비교 대상으로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이 6개 기업의 평균 PSR을 계산하면 1.59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카바나의 PSR이 5.39배나 돼요. 완전 아웃라이어 수준인 거죠. 이 정도면 사실 제외하고 계산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카바나는 중고차계의 아마존으로 불립니다. 이미 미국 중고차 온라인 업계 1위죠. 대표적인 기업이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2017년부터 해서 4년 만에 주가가 23배나 뛰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이익은 내지 못하는 회사거든요. 매출의 규모는 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엄청 매력적으로 평가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정말 비이상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카바나를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해는 돼요. 중고차 온라인 업계의 대표 기업이니까. K카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카바나일 테고. 근데 카바나가 이렇게나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이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기업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은 아니라는 거죠. 과연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국내에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상장된 기업이 없기는 하지만 우선 중고차 관련 내용을 다루는
롯데렌탈하고 SK렌터카의 PSR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롯데렌탈은 0.74배, SK렌터카는 0.7배밖에 안 돼요. 근데 카바나의 5.39배를 꼭 포함했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재무 현황만 비교 그룹들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투자 설명서에 2분기 실적만 공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K카는 2분기 실적만 따로 표기는 안 되어 있어서 영업이익은 제가 계산을 못했어요. 자, 매출액만 우선 비교해서 보세요. 그러면 시프트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K카와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비교 기업들이. 근데 또 당기순이익을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인 기업들이 몇 개 보여요. 카바나도 그 중에 하나고요. 왜 PSR을 적용했는지 다시 한번 알 것 같죠. PER을 적용했다면 카바나는 비교 대상 기업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순이익이 적자니까. 그래서 카바나의 주가 급등 현상을 K카에도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PSR 지표가 제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K카의 올해 반기 매출액이 최대치니까 PSR을 적용했을 때 적용 매출액을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연환산을 해서 12조 8,212억 원을 적용을 했네요. 여기에 적용 PSR 배수 1.59배를 곱해서 평가시 총 2조 8,915억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아주 곱게 빚어낸 거죠. 그리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56,823원을 도출했고요. 할인율은 39.6%에서 24%, 딱 적당한 수준, 그냥 평균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밴드를 44,300원에서 43,200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뭔가 공모가 고평가를 위해서 노력한 기업이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롯데렌탈 때에도 EV 에비타를 공모가 고평가를 위한 장치로 쓴 느낌이 들었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면 우선 총 공모 물량 중에서 45.5%가 외국계 증권사에 배정된 부분, 위험 요소 될 수 있고요. 구조 매출 92.86%도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비율이 28%, 기존 수준 물량 없다는 게 그나마 장점이기는 한데 롯데렌탈 때에도 상황이 비슷했거든요. 이 자체가 근데 큰 매력적인 요인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이상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카바나를 비교 기업에 포함을 시켜서 공모가를 높인 느낌을 지을 수 없었고 매출액만 놓고 따지는 PSR 지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결론. K카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카바나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지, 그 가능성이 있을지, 중고차 업계의 쿠팡이 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기관들의 평가를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저는 공모 관련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딱히 매력적이라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배정 비율도 높고 구주 매출 비중도 높고 공모가도 조금 높은 것 같고 아무튼 저는요. 제 성격에는 중고차를 아직은 비대면으로 사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중고차를 비대면으로 원큐에 이렇게 끝내는 이런 플랫폼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K카가 점유율을 더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예상치 못하게 트렌드가 확확 바뀌는 세상이다 보니까요. 네, 어쨌든 뭐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달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소원 비는 거 잊지 않으셨죠? 9월 마지막 주 청약에서 좋은 결과 한번 내봅시다. 많이 늦었네요. 꿀 같은 연휴 마지막 밤 꿀잠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